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최근 개봉한 SF 영화 미키 세븐틴의 리뷰를 하면서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IN 유형이라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스타 감독이죠.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이제는 거의 거장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특히 전작인 기생충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바 있죠. 그래서 6년 만에 신작인 미키 세븐틴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반면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봉준호 영화인데 안 볼 수는 없잖아. 보긴 봐야지 뭐 하는 심정으로 봤는데 재밌었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물론 전작을 뛰어넘는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요 몇 년간 진짜 재밌게 본 영화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본인 MBTI를 INTJ라고 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INFJ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INTP 성향도 보입니다. INFP는 확실히 아니죠. 근데 이분이 INFP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은 5번 유형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5번 유형 중에 천재가 많아요. 일단 INTJ라면 5번일 가능성이 크고요. INTP, INFJ 중에도 5번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확정하면 ISTP, ISTJ 중에도 5번이 있어요.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5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놀거나 소수의 지인과 노는 게 익숙한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대체로 남들이 하는 말은 너무 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재미도 없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나랑 얘기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작품성이란 게요, 딴 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광적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특정 분야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상 주고 상 받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세계가 과학자의 세계와 흡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예술가라도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대중의 기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도 예술은 예술이에요. 대중과 구분되는 그들만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에서 흥행 성적에 따라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키 세븐틴 같은 영화가 나오면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감독의 영화는 평가할 때 좀 망설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말하면 왠지 내가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 재미있다고 말하면 내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남들의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까 더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떤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2번 시작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말을 했는데요. 영화를 본 후에도 계속해서 생각나거나 뭔가를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봉준호 영화는 항상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이상한 게 남아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다 가고 나죠. 사실 감동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 영화에 별로 안 맞아요. 그것보다는 불편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격찬을 받았던 기생충도 처음엔 욕을 꽤 많이 먹었어요. 영화 보고 나면 기분 안 좋아진다고. 자, 근데요, 사실은 바로 이게 봉준호 영화가 가진 매력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끝까지 파고들어 기어이 들춰내어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느낌까지 드는 거죠. 아마도 이건 이분이 5번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5번은 남들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철학자, 비평가 중에 5번이 많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것만 잘했다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 감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봉준호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주 이상한 공포, 서스펜스 이런 걸 기막히게 잘 다룹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희한하게 기묘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서운데 웃겨요. 이게 거의 이분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5번의 전형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학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사회 비평이나 풍자에 능한데요. 말하자면 시스템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 그리고 공포 이런 게 다 5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쳐다보면서 낄낄대는 거예요. 블랙 유머를 말하는 겁니다. 유머는 유머인데 좀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이것도 5번의 특성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포와 블랙 유머를 영화적 문법으로 담아낸 게 봉준호의 작품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감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이분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놀라거나 마음이 벅차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공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음 장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뒤섞이면서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보곤 했죠. 신기한 건 그러면서도 웃긴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웃겨요. 봉준호 영화는 컬트적 성향이 있어요. 데이비드 린치 같은 섬뜩한 느낌이 있죠. 어쨌든 눈을 떼기 힘들 만큼 재미있고 몰입감이 대단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 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독특한 영화적 체험은 다른 영화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괴상한 공포와 유머의 이중주, 거기서 나오는 쾌감을 느끼려면 봉준호가 만든 걸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키 세븐틴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고의 씬은 미키가 마샬에게 초대받아 생고기 스테이크, 그걸 배양육이라고 하나요? 그거 먹는 씬이었어요.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면서 역시 봉준호라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봉준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들 개성이 뚜렷하죠. 다른 말로 하면 다 조금씩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간들이 현실에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많아요. 그중엔 진짜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린 캐릭터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웃기기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은 이런 걸 만들면서 혼자 낄낄대곤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현실에서 그런 인간들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영화를 만들면서 해소한다고나 할까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을 돈만 보고 한다면 결국 지치지 않겠어요? 대중영화 감독은 근사하지만 사실 위험 부담이 큰 직업이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각설하고 미끼는 죽는 게 직업인 익스펜더블인데요. 소모품이란 뜻이에요. 죽기 전 생체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가 위험한 일에 투입되어 죽고 나면 그 생체 정보로 인간을 복제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휴먼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복사기처럼 인간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죽고 새로 만들고 해서 17번째 미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에요. 이 불쌍한 친구한테 동료라는 사람들이 조롱처럼 던지는 말이 야 미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이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 티모도 미키가 죽는 상황에서 진짜 궁금한 표정으로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요. 얘네들은 친구나 동료의 고통을 보면서도 조롱 아니면 호기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에도 그런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좀 색다른 동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카이라는 미모의 여자 동료예요. 카이의 룸메 제니퍼가 사고로 죽었는데요. 카이는 미키에게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며 플러팅을 합니다. 카이는 양성애자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미키를 놀리거나 단순히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엑스 제니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미키는 계속 죽고 살고 그러는 애니까 미키랑 사귀면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나샤는 미키에게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그저 미키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작자가 영화에 꼭 넣어달라고 한 부분이고 봉준호 감독도 좋아했던 부분인데, 미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나샤가 함께 있어주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미키가 죽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샤는 미키와 함께 해준 거죠. 근데 나중에 일이 꼬여서 미키가 2명이 돼요. 이때 나샤는 더 좋아합니다. 자, 이걸 성적 코드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은 사실 똑같은 미키잖아요. 다만 성격이 좀 다르죠. 미키 세븐틴은 순하고 미키 에이틴은 독해요. 복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나의 다른 면을 상대가 알면 싫어할까봐. 근데 나샤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너의 지금 모습도 사랑하고 너의 다른 모습도 사랑해. 이게 나샤가 미키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키 에이틴이 자기 목숨을 던져 독재자 마샤를 죽이고 사람들을 구한 걸 어떤 정치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식으로 봅니다. 어쨌든 미키 에이틴도 당연히 나샤를 사랑했잖아요. 걔도 미키니까. 그래서 지키고 싶었고 그 모든 걸 망치는 마샬에 분노한 겁니다. 미키 에이틴은 마샤를 죽이기 직전에 죽음이 두렵냐고 물으면서 그게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그게 세븐틴과 에이틴의 차이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원작 소설인 미키 세븐을 미키 세븐틴으로 바꾼 이유를 세븐틴, 에이틴이란 숫자에 꽂혀서라고 했어요. 아이가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시 부족에서는 아이가 자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두려움을 겪게 해서 그걸 이겨낸 사람에게만 어른 취급을 해줬다고 해요. 소위 통과 의례라고 하죠. 아마도 봉준호 감독은 5번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더 두려움에 민감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젠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영화 일을 시작하면서 생계 때문에 결혼식 비디오도 찍고 친구가 집에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아내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접으려고 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괴물이라는 대작 영화에 도전하면서 일이 풀리지 않아 자살 충동까지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는 젊은 시절 평균적인 5번과는 다르게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영화를 만든 거죠. 아마도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거장 봉준호는 없겠죠. 미키 세븐틴을 일종의 성장 영화로 본다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말없이 함께해주는 사랑에서 나온다. 이게 결국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영화의 시작과 끝부분에 나오는 빨간 버튼, 어린 시절 미키의 죄책감을 만들고 훗날 미키를 해방시키는 그게 다 빨간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 내가 했던 선택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심지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